브라운입니다. 나치는 왜 유대인을 학살했을까라는 책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에겐 홀로코스트로 알려져 있는 내용입니다. 2021년 1월 4일 주식회사 믿음인에서 출간되었으며 작가는 송충기입니다. 이 발단은 유대교의 분열로부터 시작됩니다. 유대교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였으나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예수 추종자들은 유대교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종교, 기독교를 만들게 됩니다. 기독교는 유럽에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유대교는 이들의 힘에 의해 고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19세기에 인종적 차별이라는 편견까지 더해져 이들을 더 힘들게 만들게 됩니다. 즉, 민족 국가가 강조되었다는 것이죠. 유럽인들은 유대인이 자신들과 확연히 다르다는 편견이 하나의 진리로 여겨지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종교, 문화, 언어, 인종도 달랐기 때문에 또 이때 추전한 과학적 인종에 대한 이론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프랑스의 고비노는 인종의 불평등을 주장하였고, 인종학은 유대인을 일반인들보다 열등한 존재로 보는 반유대주의가 완벽한 이론과 오래된 편견이 만나서 하나의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여지는 계기를 만들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베르사유 조약으로 전쟁 배상금과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구겨진 자신들이 심리적 상처를 치료해줄 정치적 대상이 나치의 출현이었습니다. 화풀이 대상은 유대인이 된 것이고요. 이때부터 독일의 유대인의 반유대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가설이 강력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 출생으로 1차 대전에 참전하여 공훈도 세우고 부상도 당하였으나 전후 야인 생활을 하다가 정치를 시작하는데 이때 가입한 당이 나치당입니다. 대중 앞에서의 화려한 웅변술과 선동의 자질이 충만하였던 히틀러는 반유대주의를 강조하며 정치 스타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에서 태어나고 살고 있더라도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대공황을 거치며 나치의 정치적 입지는 커졌지만 안정기에 들어서자 지지도는 다시 하락하죠. 권위주의적 보수적 정치가들, 부유한 사업가, 군 장성들의 집단이 히틀러를 내세워 바이마르 공화국을 새로운 국가로 건설하려고 하였죠. 이들은 히틀러를 수상의 자리에 올려주기에 이릅니다. 나치당은 정권을 잡았으므로 공권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게 되었고 반유대주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해 나갑니다. 반유대주의를 내세우며 집권한 나치당의 홀로코스트 준비는 사실상 시스템적으로 모두 갖추어진 셈이 되는 것이죠. 1933년 1월 히틀러는 수상에 임명되어 정권을 장악합니다. 하지만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이 정적이었으며 그를 수상에 앉혀준 늙은 보수주의자들도 아직 건재하여 히틀러는 이들을 제거하여야만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죠. 이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반유대주의만 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는 그 이전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독일 땅에서 제거해야 한다는 확신에 찬 이데올로기로 진화하게 되죠. 나치는 1933년 4월 1일 유대인 상정과 기업 물건 불매운동을 벌이며 이는 시민들이 자율적 운동이라고 발표합니다. 일주일 후 공무원 임용에 대한 새로운 법을
제정하며 유대인들을 공무원직에서 퇴출하기 시작합니다. 변호사 1,400명 자적 박탈, 판검사 381명도 공직에서 쫓겨납니다. 또 경제 부분에서도 1935년까지 유대인 기업 가운데 4분의 1이 해체되거나 싼값에 독일인들 것이 됩니다. 이런 인종차별로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을 떠나야만 했죠. 그 중에는 아인슈타인도 포함됩니다. 나치 집권 2년이 되자 대공황은 수그러들었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된다면 반유대주의는 불안정한 독일인들이 나치에 의하여 비이성적으로 정상적 사고함을 경계하는 것을 나치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나치는 이에 금지되었던 재무장을 시작하고 내부적, 정치적, 사회적 불만을 주변 국가를 침략하여 민족주의를 자극하여 그동안 자신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었던 반유대주의 정책도 정치적, 사회적 차별에서 인종적인 측면에서도 시작되는 시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1935년 니른베르크 인종법을 만들어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기 시작합니다. 혈통상 유대인은 세 부류로 구분하는데 순수 유대인, 제1혼혈 유대인, 제2혼혈 유대인 이 세 가지입니다. 조부모 및 외조부모, 곧 조상 4명 가운데 1명이 유대인과의 또 본인이 유대인과 결혼 유무, 유대교 신자인지에 따라서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 문제가 나중에 생사를 가리는 기준이 됩니다. 1936년 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 뒤 히틀러는 오스트리아를 독일에 합병시키죠. 오스트리아 빈에는 20만 명에 가까운 유대인이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빈은 강제로 유대인을 쫓아내는 시범도시가 되었죠. 유대인들은 대중들이 야유를 들으며 조그만 소를 들고 빈의 포장도로를 깨끗이 청소하는 등 온갖 수모를 당합니다. 유대인 사업가들의 회사는 몰수당했으며 나치 행동 대원들은 유대인들의 집을 접수하였죠. 체코까지 나치가 점령하자 영국과 미국 등은 우려를 표시하죠. 1938년 11월 초 파리에서 독일 외교관이 유대인의 총에 맞아 죽자 나치는 이를 빌미로 11월 9일 독일 전체 유대 교회당과 상점이 나치 행동 대원들에 의하여 테러를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 100명이 사망하고 3만여 명이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는 사건이죠. 역사가들은 이 사건은 포그롬, 즉 대박해라고 부릅니다. 1939년 9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반유대주의 정책은 최종 목적지를 향하여 멈출 수 없게 달리는 국면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 함께 살지 않고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형성하여 따로 모여 살았습니다. 게토라고 불리는 것이 그것이죠. 게토는 기독교 사회에서 하나의 외딴 섬이었습니다. 나치는 점령 지역에 게토를 조성하였고 혈통상 유대인들은 모두 이곳에 수용하였죠. 게토에서의 유대인들이 생활은 인간 이하의 삶이었죠. 가장 유명한 곳이 바르샤바 게토입니다. 입구는 독일인, 폴란드인, 유대인들로 구성된 경찰이 지키고 내부는 유대인 자치조직이 관할하였죠. 유대인 자치위원회가 게토의 관리와 행정을 맡고 유대인 자치조직에서 치안을 담당하였죠. 게토 내에서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체성을 잊지 않기 위하여 문화 조직을 만들고 연주회, 세미나,
문화의 밤 등을 정기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나치가 유대인을 완전히 전멸시킨다고 결정한 것은 1941년입니다. 소련을 침공한 바로 직후이죠. 여기서 여러분들은 나치야 처음부터 반유대주의를 추구했으니 홀로코스트를 당연히 일으켰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평범한 독일인들도 가담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의아하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 유대인을 게토나 수용소에 수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점이었죠. 둘째, 나치의 선전선동으로 유대인에 대한 독일인의 혐오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죠. 셋째, 전쟁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평시보다 인명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나치가 아무리 극악적이라도 사람인지라 일선의 SS 같은 나치 특무부대 병사들도 사람을 죽인 후 정신적 후유증을 호소하는 보고서가 유럽 전 지역에서 상부로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나치는 직접적인 학살은 일선 병사들과 독일군이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판단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산업적 학살, 즉 가스실이었습니다. 가스실 학살은 비용이 적게 들었으며 대량으로 학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죠. 더 큰 이점은 살해자의 감정을 철저하게 기계식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인간의 잔혹성을 나치는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들 모두는 전쟁이라는 정신적 상흔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죠. 개인적으로 일본과 독일이 자연스럽게 비교되었습니다. 독일은 지금도 총리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며 그들이 자식들의 교육에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과 용서를 가르치고 있고 국가적으로 기념관까지 만들어 나치의 발생 자체를 무지하고 오만에 찬 조상들이 실수라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매년 국방백서에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자신들이 영토를 무단 점유한 상태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되찾아야 할 부분이라는 점을 꼭 언급합니다.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 기간 중 우리 민족의 전통이나 위안부 문제에 대하여서도 일체 사과나 유감의 표시도 보이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일본을 보며 독일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권이 다른데도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일본은 아직도 우리나라를 자신들이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점점 우익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여건만 된다면 다시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의 국력이 일본이나 중국보다 약하다는 것이죠. 세계의 패권을 대항해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여러 대륙이나 나라로 세계의 패권은 대항해 시대를 거쳐 지금까지 여러 대륙이나 나라로 이동 중입니다. 그때마다 꼭 영어로 팍스라는 용어가 앞에 붙고 바로 뒤에 나라명이 붙습니다. 팍스 브리티시, 팍스 아메리카나 등 이런 것이 좋은 예입니다. 팍스의 뜻은 무력, 즉 힘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힘이 있을 때 힘에 의한 주도권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역사는 과거의 거울입니다. 앞으로는 비인간적 참사와 인간 생명 존중 사상이 더 많은 이들에게 고귀한 가치로 여겨지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